중국과의 협상은 할 거예요. 근데 1기 때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뭐 엄청 밀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협상을 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무역 합의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은 빨리 좀 해결을 해주길 원하는데 베센트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2, 3년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오래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시장은 또 계속 지쳐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145나 125는 말도 안 되는 관세고 아마 낮아질 겁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둘 다 50% 이하로는 낮추겠지만 근데 50%도 이거 엄청난 관세거든요. 네. 이거 보통 관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20% 이하로는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투자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될 듯 같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찜찜하다고 그러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어떤 분은 찜찜하다고 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장이 반등할 거야 확신을 하시고 또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좀 뭔가 명쾌한 시장이 아닌 거죠. 이럴 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좀 모시고요. 여러분들께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 또 전략 이런 것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앞서 제가 그 소개는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 바로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사님 말씀 듣고 싶으니까 바로 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가는 거야,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사님한테 제일 듣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아마 폭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또 나스닥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하락폭의 한 반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근데 이거죠. 그러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쉽지가 않죠. 전고점 간다는 얘기는 트럼프 정책이 다 뒤로 물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봤을 때는 다만 그 내려가는 강도가 지난번처럼 이게 폭락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항상 주식장 기대값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정책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알잖아요. 알고 앞으로는 결국 지금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도 어쨌든 관세율 자체도 낮아질 거고 중국과도 뭐 시간은 걸려도 협상을 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기대값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번 흔들려도 또 반등이 나오고 하면서 시장은 저는 이제 결국 그거죠. 좀 밋밋할 수 있는 그냥 옆으로 가는 박스권 장세. 그 박스권 횡보 장세. 네, 횡보 장세. 그래서 여기서 뭐 V자로 그냥 뭐 전고점 회복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는 또 한 차례 좀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그 폭락장에 대한 공포는 갖지 일단 마시고 그거는 네. 그게 되려면 정말 더 충격적인 뭐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어느 정도 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큰 충격은 저는 좀 받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거는 아직 이제 1분기 실적인데 올해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게 이제 관세 영향을 그렇죠. 받는 실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2분기 실적은 7월부터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7, 8월에 또 한 번 고비가 와요. 숫자 보고. 아, 이거 진짜로 안 좋네. 그러면 또 한 번 시장이 전저점까지 또 테스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기업들이 기초 체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관세 충격을 덜 맞는 거예요. 그럼 레벨업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전망을 하겠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또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면 주가는 계속 좀 이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 자체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미 저점은 나왔고 그리고 단기적인 좀 고점도 나왔기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장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기의 실적 시즌 관련돼서 그때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장한테는 더 급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리스크라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관세 리스크가 좀 거쳐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얘기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따지자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리스크 부분은
크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월마트에도 물건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기업들 연준 베이지북 그때 지난주에 공개된 거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비용 압박 너무 심하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떠안기 싫다. 다 넘겨버리겠다. 소비자들한테. 그럼 소비자들은 그거 보고 황당하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되나? 안 살 건 안 사버리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소비가 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물건 자체도 없어요. 팔 물건도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수요도 없는 좀 부진하겠지만 공급도 부족하면서 이게 되게 고약한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로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는 또 안 떨어진다고. 물건이 좀 오르니까. 예. 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모두 이제 물론 증시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 이미 20% 빠졌기 때문에 네. 한 차례 그건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더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연준이 결국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일종의 연준 푸시 네, 필요하다는 연준 푸시 필요해요. 그러면 시장 안도합니다. 침체 오면 뭐 어때? 어차피 연준이 방어해 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전저점은 안 깨요. 경기 침체 실제 와도 한 번은 이제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건 미리 반영한 거고. 근데 연준이 뒤에 없다. 이 공포가 계속 느껴지고. 근데 그거는 결국 물가죠. 그렇죠. 예, 비용 부담이죠. 이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게 튀면 연준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오면서 전저점을 또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 관세 때문에 이 인플레가 다시 반등을 하고 예. 그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될 시점에 금리를 연준은 못 못 내리고 내리, 예. 그래서 혹시라도 또 물가가 너무 올라와서 연준이 혹시라도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금리를 혹시라도 올리는 올릴 상황.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시장 이건 박살날 수 있다. 22년 사태 발생합니다. 딱 그렇죠. 22년에 나스닥이 35% 빠졌거든요. 지금 나스닥 이번에 20% 이상 한번 빠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연준에 이게 중요한데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해요. 그냥 해라. 근데 연준이 어떻게 압박한다고 금리 인하하겠어요. 물가를 못 잡으면 연준은 최대 실책을 저지르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려면 관세를 대폭 후퇴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준 입장에서 손쓰기 지금 연준 위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연준 의장은 난 모르겠다고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비둘기파 의원은 아니다. 물가 일시적이야. 그냥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시장은 잘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연준 의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한두 달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6, 7월은 돼야 우리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물가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건 물가 별로 안 오를 거야. 막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표상 확인이 되면 시장 안도할 거예요. 왜? 그럼 금리 낮출 수 있겠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 지금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미국 소비자는 오를 거라고 지금 그런 확신하고 거죠. 있어요. 예. 근데 이대로 진짜 물가가 따라서 튀어버리면요. 이건 정말 주가 지수엔 다시 한번 또 충격을 가하고 이건 기업들한테도 안 좋고 소비자, 그럼 미국 경기 전체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증시는 횡보하겠지만 네. 그게 확인되는 시점은 빠르면 6월이 될 수 있고 늦으면 7, 8월 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기업 실적 시즌과 이제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좀 한 번에 또 변곡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또 상호관세 90일 유예한 끝나는 게 7월 초거든요. 네, 7월 초죠. 그럼 대략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어닝 시즌 본격화되는 시작이 되는 네. 시점이기도 하니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 네. 이 정도 되면 또 한번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관세 정책을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런 부분까지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연준의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하 어떤 그런 로드맵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네. 금리를 내려야 될 때 못 내리는 거니까 그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 거고. 그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시장이 막 굉장히 안 좋아지고 혼란스럽고 주가가 빠지고 막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막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줄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트럼프 이게 보통의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정치인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 그냥 물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금 중국이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네.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엄청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제 위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패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자세로 나기가 어려운데,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정치인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본인이 이번이 마지막 임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거예요. 본인이 당선된 것도 미국 중산층 이하에서 나를 관세 정책 하라고 이렇게 밀어줘서 난 당선이 네. 됐는데, 그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정치인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피해가 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후퇴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본인이 대폭적으로 후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엔 또 바뀌겠죠. 왜냐면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중간 선거에서 자기 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년에도 이러고 나가면 그냥 거의 필패입니다, 이건. 지금이야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네.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네. 일기 때랑 똑같은 판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네. 막판에 가서. 그럼 결국 이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안 좋아질 그렇죠. 수밖에. 예. 네. 근데 올해는 그런 평가를 하기엔 좀 이제 1년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엔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잘못은 다 바이든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은 연준 의장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탓하죠. 책임 다 전가시켜요. 네.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그게 또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후퇴는 했죠, 일부. 후퇴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저는 기대하는 게 어쨌든 다 그냥 관세 그냥 옛날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올해만큼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협상도,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어려운 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7월 초까지 결론이 나겠죠, 관세 네. 협상. 네. 그때 한국과의 관세율이 결정이 2차로 되겠죠. 그러겠죠. 그걸 보면 이제 어느 레벨까지는 될 수 있겠구나 좀 명확해지는데, 제 생각엔 10%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무조건 10%는 유지하고 그 위에서 몇 프로 정도로 결정이 될 거냐, 요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10%만 부과해도 옛날에 없던 세금이 붙는 그럼요. 거니까 이건 결코 전 세계 경기에 좋은 건 아니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그럼 낮췄다고 쳐볼게요. 설마 우리가 무관세로 그냥 갔다고 쳐볼게요. 그냥 0으로 많은 나라가. 그럼 뭐합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관세가 안 낮춰지면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네.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데미지가 되게 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 미중이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중이 지금 별로 생각도 없고, 지금 트럼프가 애가 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냥 대꾸도 안 해요. 네. 예. 예, 협상 한 적,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장관이 딱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협상 안 했다. 예,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협상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네, 누구 상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베센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실무 협상 한 건 없다. 결국 미국 혼자 지금 애탄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상황은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은 느긋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카드 하나씩 툭툭 던지고, 보복 관세 물론 뭐 6구단은 덜하지만 뭐 145%나 125%나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히토류 수출 차단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들 좀 바짝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또 다른 뭐 보복을 또 안 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 두 나라가 합의를 하기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베셀 장관도 좀 그런 뉘앙스를 주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 대가 중에 한 사람이던데, 그 양반이 한 얘기도 10% 정도의 관세는 아마 부과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는 분명히 내려올 것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투자 대가도 있던데, 빌 에크만 얘기구나 참.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10%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보편 관세만 남으려면 근본적으로 중국하고의 뭔가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다 보면 빌 에크만의 그 얘기도, 빌 에크만도 그거를 충분히 아는 사람일 테니, 그럼 중국과의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리저블한 관계에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은 할 거예요. 근데 1기 때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뭐 엄청 밀당했잖아요. 근데 결국 협상을 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무역 합의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은 빨리 좀 해결을 해주길 원하는데 베센트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2, 3년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오래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시장은 또 계속 지쳐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145나 125는 말도 안 되는 관세고 아마 낮아질 겁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둘 다 50% 이하로는 낮추겠지만, 근데 50%도 이거 엄청난 관세거든요. 네. 이거 보통 관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20% 이하로는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정말 단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렇게 되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또 시진핑 주석도, 왜냐하면 이제 27년 되면 또 본인의 이제 업적 평가를 또 받아요. 그러면. 연임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아무런 관계 개선 없이 그냥 서로 대치하면, 중국의 제일 근본적인 지금 이제 위협은,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고용이거든요. 예. 실업자. 근데 미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만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1,900만 명인가 아마 그 정도 돼요. 여기 실업자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그럼 못하고. 높죠. 예. 예. 그럼 당연히 민심이 안 좋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이너스 게임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이 조금 더 옛날보다 유리해졌죠. 이 패가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국도 이대로 가면 뭐 사실은 그냥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올해는 계속해서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본격적으로 크게 낮추는 건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 좀 더 낮추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게 좀 너무 지금 트럼프가 세게 했고,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미국이고 우리도 그렇고 올해는 좀 긍정적인 뭔가 좀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일 날 대선 네. 치러지고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 뭐 설문조사라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재명 좀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책 벌써부터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추경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뭐 무슨 필수 추경이라는 뭐 표현도 좀 특이하던데, 네. 그런 말하면서 12조 정도 뭐 겨우 만들어냈다고 네. 자화자찬하던데, 지금 민주당은 원래 35조까지 얘기를 네. 했었었고, 물론 지금 계속 그걸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새 정부가 분명히 여러 가지로 강력한 뭔가 부양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내수도 워낙에 안 좋은 네.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우리 시장, 우리도 경제는 좀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우리만의 모멘텀 때문에 조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갖는데, 이게 네. 좀 낙관적인 기대입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올해는 뭐 내년 또 봐야 되겠지만, 올해만 봤을 땐 한국이 미국보다 더 당연히 낫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좋다 이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여러 요인은 들 수가 있죠. 이 지난 3년간의 시장을 보시면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지만 한국은 역주행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정말 뭐 전 세계 거의 꼴찌 할 정도로. 맞아요. 예. 코스닥은 꼴찌였죠, 진짜. 거의 계엄 터져가지고 정말 한 번 더 빠져가지고 더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지금도 2,500인데 주가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밸류에이션 따지면. 그래서 일단 싸다는 매력이 뭐 분명히 있고, 주식 투자할 때 싸다는 것도 되게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뭐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싸다는 게 영원히 싸다면 또 좀 우리가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시총 상위 기업 중에 물론 반도체가 있죠. 2차 전지도 있지만 네. 이들이 뭐 더 나쁠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좋은 건 없어요, 사실 별로. 왜냐면 반도체도 관세 부과할 수도 있고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또 AI 지출 막 요즘에 우려도 되니까 노이즈가 좀 껴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더 나쁠 게 있나,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렇죠. 뭐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약체 다 맞았고 2차 전지 정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재고도 좀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좋은 건 없는데 나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둘이 일단 버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업종에서 뭔가 정말 활발해진 게 좀 보여요. 뭐냐면 조선방산. 그렇죠. 여기 시총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보면 여기가 항상 밑에 있었는데, 여기는 관세 수혜주예요. 그럼요. 심지어 네. 고환율 수혜주고.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사실 수혜주를. 이들이 그냥 선두권에 지금 서 있죠. 숫자 뻥뻥 나오죠. 근데 이들의 실적 상승이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들이 상위권에서 계속 좋은 모멘텀을 받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좀 위협할 업종 중에 하나로는 바이오를 보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그 역할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물론 임상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4.1조 등등 얘네들 다 그렇죠. 기술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 단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기술을 한 기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삼성바이오는 정말 CDMO의 TSMC라고 불릴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뭐 숫자도 좋고, 근데 이것도 공통적으로 중국을 또 때릴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네, 반사이익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미국이 못해요, 잘. 이쪽 이 제조 쪽 바이오 생산, 그러니까 바이오 그 임상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신약 개발회사 많으니까 그건 또 잘하는데, 약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또 미국은. 그거를 옛날에 중국이 해줬는데 이거 이제 한국이 해줄 것 같거든요. 이게 제대로 아직 반영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인도하고 일본하고 한국 경쟁인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삼성바이오가 전 세계 3인데 그렇죠. 2등이 우시거든요, 중국에. 여기가 꺾여요. 그 작년 말에 그 생물보안법인가요? 그 미국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주가는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4등이 거기 일본의 후진데 이 격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바가 이를테면 현재 3인데 올라 1등 할 거예요. 27년에 생산량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작년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이 배양액이라 그러죠. 이렇게 용기 같은데 세포를 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단백질을 생산하냐가 중요한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경쟁사보다 2배, 하나의 용기에서 생산하는 양이 2배나 된대요.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기술력이 좋아서. 예.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분기마다 나와요. 저도 그게 원래 이번 1분기 별로 안 좋을 거라 그랬거든요. 원래 좀 꺾인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아쉽긴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이제 삼성그룹의 좀 얼굴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그래서 거꾸로가 될 거다 뭐 사실 믿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다는 진짜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다 고령화되거든요. 약은 그렇죠.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정말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시총 100조 넘을 것 같고, 나중에 하이닉스랑 아직은 경쟁차가 있지만 바이오가 우리나라 반도체랑 계속 경쟁하는 그림. 이 그림은 되게 또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시총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냥 관세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관세에 몰입되면 그냥 시장 어차피 한국 수출 국가인데 안 돼. 그냥 버려. 이 논리로 끝나요. 그럼 여기는 아예 안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방사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보였죠. 바이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쉽게 못 매깁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약 바이오 못 만들거든요. 여기다 관세 때리면 미국은 이거 약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차는 안 살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후에 사자 그럴 수 있는데 당장 내 건강 위해서 약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약값을 올리는 관세를 때린다. 감기약이다. 이게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배터리 사실 그건 차차고라도 지금 이제 조선 방산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 얘기하셨고 결국 보면 사실은 설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핵심은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뭐 AI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결국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해도 결국은 그거를 내가 쓰려면 일반 소비자들이 쓰려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거를 지금 미국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리쇼링하고 지금 이 쌩 난리를 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공장은 중국인데 중국을 다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다음에 사실은 지금 겹치는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그렇죠, 바이오 그렇죠, 조선 방산 겹치는 게 다 중국이라고 우리예요. 진짜 제조 쪽은. 여기 또 말씀 안 드린 원전도 있고 원전도 미국이 건설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리아도 원래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는데 건설사는 현대건설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미국이 옛날에는 중국과 파트너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 그럼 누가 하냐? 한국 아니면 일본, 인도 이런 데가 할 텐데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조 역량 한국이 더 우위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그냥 관세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이제 옆으로 딱 우리가 이게 뚫고 들어가서 보면요.
한국 증시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이제 돈을 줄이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 정부 지금 역할이 뭐죠? 정부 지출 줄이죠. 재정 지출 줄여야 되니까. 근데 돈 줄이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상식이죠, 당연히. 그렇죠. 돈이 돈 빠져나가는 푸는 대로 갑니다. 근데 독일이 빵빵 풉니다. 그 군비 경쟁하려고 독일이 이 헌법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돈 풀려고. 중국이 풀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풀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한 추경 12.2조. 예, 우리도 풀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안 풀었는데 이건 12.2조는 이거 해봐야 0.1%예요. GDP 올리는데. 근데 그거 큰 효과가- 어차피 생색내더라고. 예, 근데 너무 적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30조냐 40조냐 규모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증액을 해서 저희 당사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자료가 나왔지만 예전에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뭐라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그럼요. 유럽이 망가질 때. 저 남유럽 사태 때. 예, 지금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기 놓치면 다 끝나요, 그냥. 그래서 지금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결국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 지금 설문조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살려라, 내수 살려라. 그러면 이렇게 돈을 우리도 필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 뭐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됐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주식시장 부양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 생각이 과거랑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주식시장 부양해야 된다는 건 다 일치해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주가지수 부양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증시 이렇게 싼데 그렇죠. 여기서 업사이드 나올 만한 요인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위를 시원하게 열어젖히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 똑같거든요. 상대평가예요. 내가 삼성전자 살 거냐, 인텔 살 거냐, TSMC 살 거 고르잖아요. 이제 나라도 똑같죠. 내가 미국 할까, 한국 할까, 중국 할까, 유럽 할까. 작년까지는 그냥 다 미국이었죠. 그렇죠. 이 미국 이상한데? 미국 안 하면 뭐 하지? 그럼 미국을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50을 팔았어요. 50 그대로 들고 있어요. 50을 그럼 어느 나라에 배치를 하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중국 할까? 한국 할까? 뭐 유럽 할까? 네. 그 상대평가에서 미국이 이제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그럼 당연히 한국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만큼은 당연히 한국 비중을 미국과 이게 전 세계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면 미국 비중보다는 한국 비중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말씀하시면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을 위시를 해서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이 제도적인 문제들, 네, 특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것도 결국 한국 증시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펀더멘탈만 좀 일단 반도체에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네,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제 이를테면 말씀하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게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둘이 합쳐서 네. 반도체 뭐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만 커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도 조금 더 좀 안정적일 텐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게 한국 펀더멘탈이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적응이 아니죠.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내수야 부양해서 뭐 1, 2년 또 약간 올릴 수 있지만 네. 사실 한국은 내수만으로는 지금 안 어렵잖아요. 되죠. 뭐 이미 사실 출산을 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럼 결국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나가야죠. 없는데 거기서 최대 경쟁자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암울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피해주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제 10년 후를 봤을 때는 또 엄청난 기회가 오는 맞습니다. 걸 수도 있는 게 이건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아마 몇 년 해보면 알 거예요. 이거 제조업 안 된다. 미국에선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여기서 신발 만들자, 옷 만들자는 아니에요. 그건 다 이제 동남아에 있으니까 중국과 첨단 기술 제조업에서 엄청난 경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국 대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무조건 파트너 맺어야 되겠다. 모든 산업에서, 모든 첨단 산업에서. 뭐 배는 이미 그렇게 될 것 같고 무기야 뭐 워낙 잘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그것도 만드는 것도 네. 필요하잖아요. CDM, 뭐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지금 대만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삼성으로 일부 분산시켜야 돼요. 예. 네. 그런 파트너십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기술력으로 조선이 지금 하는 것처럼 네. 그걸 몇 개 업종들이 이걸 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도움되거든요. 자기네가 못하는 걸 해주니까. 그리고 뭐 혈맹이잖아요. 또 예. 우리하고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잘하는 것 중에서 지금 많이 하려는 게 우주항공 쪽. 네. 우리나라도 기업들, 그렇죠. 능력 있는 기업들 많죠. 이런 쪽에 옛날 같으면 이대로 그냥 자유무역이면 중국이 다 해줄 거예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못하는 건 누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정말 잘해준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겠다고 무슨 막 그런 그죠. 야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야 뭐 그런 야심이 있어서 지금 그 모양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니 저도 진짜 전적으로 200% 300% 이사님 그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과 그다음에 뭐 설계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한 미국과 이게 좀 합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혼자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이제 이렇게 대만이 같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시아야말로 정말 미국의 가장 든든한 외교 안보적 우방이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이 경제 쪽에서도 뭐 최고의 우방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쉬웠던 게 바이든은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는 자기 혼자 다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그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걸로 지속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미국 사람도 죽겠다고 난리네요. 뭐. 맞습니다. 자, 그 앞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실마리를 툭툭 던져 놓으셨어요. 마치 복선을 까시듯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 방산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업종들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